이 갤럭시 호프 버전에 엄청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돌렸던 5080 제품들을 모두 상회하는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구글에서 제품을 하나 검색을 했는데 780 Ti 호프입니다. 이 호프라는 브랜드가 갤럭시에서 나온 최상위 모델의 브랜드인데 780 Ti 때부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서 프리미엄 유저들을 좀 타겟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실질적으로 이때는 실버죠, 이런 디자인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980 Ti로 이어지면서 이런 화이트 디자인에서 PCB까지도 화이트로 이렇게 칠하면서 많은 화이트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이때 모델까지만 해도 제 디자인적 감각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쁜가? 이것까지는 잘 몰랐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80 Ti 모델로 오면서 여기 왕관 부분에 LED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고 측면 LED도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왕관 디자인이 2080 Ti랑 이어지면서 여기 LED 디자인을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측면에 달아뒀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80 Ti 때도 이 왕관 색깔이 금색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때는 오히려 10주년 에디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뻤거든요. 근데 이 10주년 에디션을 하나 잘 쟁여놨어야 되는데 이건 소장용으로도 가지고 있기 되게 이쁜 디자인이라 요새 이 박스까지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는 10주년 에디션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호프 디자인이 3090대 오면서 엄청 이뻐졌어요. 제 기준으로 뭔가 모나지 않는 화이트 디자인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LED 빛깔이라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들면 떼버려도 되고, 개인적으로 이 3000번대 호프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호프 디자인이 4000번대에 이어지면서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왕관을 안 붙이면 이게 좀 이상해, 디자인이. 오히려 3000번대 호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4000번대 호프는 중간에 왕관 디자인이 여기에 박혀 있어가지고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왕관 모양을 여기다가 달아야 이쁜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어차피 왕관을 장착을 안 하면은 이렇게 눕혀서 달 거니까 이 아래쪽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호프 디자인이 이번에 5000번대까지 이어오면서 5090 호프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5090 호프가 없습니다. 5090D 호프는 있는데요. 이게 국내 유통을 안 해요. 중국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이고, 5090 칩셋을 엔비디아가 중국이 모기업인 갤럭시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호프 제품의 가장 최상위급이 5080 호프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왕관 디자인 잘라먹은 건 동일한 디자인이긴 한데 그래도 4090 호프 때 요 아래까지 이렇게 회색깔로 칠해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졌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호프를 쭉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장착된 모델이 바로 이 5080 호프입니다. 이 제품명을 어디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열어보고 했는데 적혀있는 데가 없네. 어쨌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가 바로 5080 호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갤럭시 5070 Ti 제품 리뷰를 하면서 갤럭시 EM텍 담당자님 연락 달라고 했더니 진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김에 갤럭시에서 가장 비싼 모델 냉큼 받아가지고 지금 리뷰하려고 장착을 했어요. 제가 내돈내산 리뷰하는 것들은 제가 이걸 계속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금 회전을 위해서 감가가 너무 심하면은 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가형 제품들을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담당자 분들이 대여를 해주셔야 제가 리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갤럭시 담당자님이 연락 주신 김에 냉큼 제일 비싼 모델 받아왔습니다. 갤럭시 담당자님 연락이 됐으니까 이제 EM텍하고 조텍만 연락처 받으면 되는데, EM텍이나 조텍 제품을 리뷰를 또 한번 해봐야 될까봐요. 자기네들 제품만 검색해보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이 제품 리뷰를 좀 할 건데 생긴 거부터 좀 보고 갈게요. 네,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역시 호프라는 제품답게. 그리고 5000번대 제품들은 슈라우드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라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제품 이미지 같은 거는 이미 출시된 지가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 엔비디아 행사에 갔을 때도 제가 갤럭시 부스에 들려서 영상도 찍고 제 채널에도 요 영상 보면 또 호프 제가 보고 있는 장면 여기 나오죠. 여기
인트로에 있네.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홀 오브 페임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왕관 모양이 따로 동봉되어 있는데 전원 공급을 여기 점 4개 보이죠? 여기가 연결돼서 전원 공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관 모양을 여기다가 장착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왕관 모양만 따로 RGB에 연결할 수 있는 코드선을 따로 줘요. 그래서 그걸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도 이렇게 홀이 왕관 모양으로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에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에어홀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도 에어홀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5080 수준의 전력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수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에어홀만 좀 더 뚫어놨어도 이거보다 온도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체급 대비 온도가 아주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차기 모델을 생산을 하신다면 이제 소비 전력량이 높은 제품은 에어홀 디자인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담당자님 이거 보실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이게 5090이 디자인이 이랬으면은 발열이 엄청나게 높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5080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특히 측면에 잘 뚫려 있거든요. 옆에도 잘 뚫려 있고 반대편에도 잘 뚫려 있는 편이라서 사실 5080 수준에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제품 간단히 살펴봤고, 자, 다른 그래픽카드 리뷰처럼 일단 순정 성능부터 살펴보고 갈 건데, 제가 3D 마크 6개 이렇게 돌려서 갖고 왔습니다. 이 갤럭시 호프 버전에 엄청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본 클럭이 276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명시되어 있는 기본 클럭은 사실상 최근에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에서는 오토 부스트가 적용이 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율상 적당한 클럭으로 터져요. 그리고 메모리 클럭이 1875.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순정 상태에서 메모리 클럭을 2500이라고 적었었는데, 이게 왜 차이 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5070 Ti 갤럭시 2펜 모델 영상을 보고 오시면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순정 상태에서의 메모리 클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가 달라진 게 아니라 모니터링 툴에서 표기되는 값이 달라진 거라 그 값을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갤럭시 호프만의 엄청나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TDP가 400W입니다. 다른 제품들을 보면요, 5080 가야르도 제품을 보면은 TDP가 360이에요. 5080 제품들 TDP가 360인데 무려 400W를 채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기본 클럭이 2760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400W인 걸 보고 나서, 야, 이거 400W나 된다고? 그러면은 개꿀인 거 아닌가. 다른 제품들은 지금 360밖에 안 돼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수 있어서 여기 400W까지 이렇게 밀어 넣을 수는 있었는데, 다른 제품들 쭉 보면은 이노3D도 그렇고 360W, 그리고 어루스 마스터도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360W대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야르도도 360W대에서 돌았었고, 제가 5080 제품 리뷰를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이 호프 제품이 순정 상태에서 400W로 동작함으로써 다른 제품들보다 못해도 10% 이상의 전력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력을 더 쓰면요, 이제 성능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압이 1.07V를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바이오스에서 최대 전압으로. 그러면 보면 그 위에 가야르도도 지금 1.06V 정도 되고, 어로스 마스터도 1.06에서 최대 0.75V, 게이밍 OC도 1.07, 그 다음에 이노3D도 그렇고 거의 5080들이 1.07V로 이렇게 전압 세팅을 했는데, 결국에는 전압이 똑같다 보니까 클럭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력이 400W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전류를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근데 전압이 1.07V로 똑같고, 그 다음에 전력이 360보다 더 높은 400을 쓴다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인가될 수 있는 전류 값을 계산을 하면 360일 때의 전류값보다 400일 때 전류값이 더 높죠. 이건 단순한 산술 곱셈 나눗셈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툴에서 예를 들어 타임스파이를 동작을 시킬 때, 이 가야르도 제품 같은 경우는 1.07V로 세팅을 하고 전력을 밀어 넣을 때 360W의
도달하면은 TDP 리밋 때문에 전류가 더 흘러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호프 같은 경우는 1.07V의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쏴줄 때 전력이 400W가 될 때까지 전류를 쏟아 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 값에서 메리트가 있죠.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계산해볼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360에서 1.07로 나누면 이제 전류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336A죠. 336A가 전력이 400W 리밋일 때는 373.8A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약 37.4A 정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7A 정도를 밥을 더 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된 셈이죠. 그래서 보면은 순정 성능으로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제품들의 순정 성능들을 볼 때 이노3D 같은 경우 타임스파이가 360W 전력에서 32,600점, 그 다음에 게이밍OC가 32,500점, 어로스 마스터가 좀 높았죠. 33,000점이 넘었습니다. 33,476점. 가야르도도 33,763점. 근데 호프가 33,889점으로 지금 점수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노3D나 게이밍OC보다 어로스 마스터 가야르도가 지금 점수 잘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이 어로스 마스터는 칩셋이 좀 고수율 칩이 들어가 있었고 가야르도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가 두 개 모두 16,600점을 못 넘는데 호프에서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가 16,600점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 노마드 점수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죠. 얘가 전류량에 따른 퍼포먼스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가야르도나 어로스 마스터는 8,400점 요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호프 같은 경우는 8,800점이나 넘었다. 스피드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차이가 안 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스피드웨이 특성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도 포트로얄이나 솔라베이도 돌렸는데 제가 이거 위에 리뷰할 때는 포트로얄 솔라베이를 안 돌렸었는데 이노3D 때는 돌렸어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노3D의 포트로얄 점수는 22,000대, 솔라베이는 16만 점입니다. 근데 호프는 포트로얄이 23,000대고 솔라베이 점수가 16만 7,800이에요. 한 7,500점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돌렸던 5080 제품들을 모두 상회하는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400W라는 높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라 그래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게 측정할 때 얘는 겨울에 측정한 거라서 상온 15도, 상온 24도에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상온 27도, 28도 정도 될 때 돌렸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이거 테스트 자료 뽑을 때는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온이 이 정도 상황에서 온도가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메모리 온도가 좀 높은 스피드웨이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스피드웨이 메모리 온도가 76도 정도. 그러면 다른 제품들 보면 가야르도 스피드웨이가 70도 정도고 상온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다른 제품들의 메모리 온도를 보면 76도가 좀 높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어로스 마스터 58도, 게이밍OC 66도, 그리고 이노3D가 스피드웨이 온도가 72도. 얘는 상온 26도에서 측정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호프 제품이 물론 400W라는 더 높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나오는 것도 맞고요. 근데 에어홀이 또 조금 아쉽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높은 전력, 그 다음에 조금 구멍이 소홀한 에어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제품들 대비해 온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었다. 뭐 메모리 온도도 그렇고 GPU 온도 쪽에서도 보면은 상극기 치고 70도 초반대까지 이렇게 온도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상온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극기 취급을 받는 이노3D가 이 제품이 슈라우드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래서 상온 26도대에서 지금 온도가 75도 정도, 75도 이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본 느낌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얘는 전력을 40W나 더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호프라는 제품이 물론 그런 쿨링 시스템이 아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건 맞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온도도 문제가 없고 쓸만한 제품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쿨링이 좋은 다른 5080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온도가 나왔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력 소비량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로 가져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RPM 정도를 측정했을 때 그렇게 팬 소음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제가 400W로 측정되는 이 결과를 보고서 그러면 이거는 언더볼팅이 아니라 오버클럭을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5080 다른 제품들도 거의 대부분 오버클럭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5080 호프 제품도 제가 오버클럭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MSI 애프터버너를 실행시키고요. 다른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메모리는 그냥 쭉 땡길 겁니다. 3000원 땡기고 어플라이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물론 지금 장착된 GDDR7 메모리가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GDDR7 삼성 제품이 장착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3000까지 땡기는 게 문제가 없는 편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GDDR7 칩셋이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칩셋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은 제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메모리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DDR7 삼성 제품이 맞으면은 3000 쭉 땡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율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본인의 수율에 맞춰서 조정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삼성 제품이니까 쭉 땡겼고, 그 다음에 코어 오버클럭을 할 건데, 이제 여기에 오프셋 값을 주면서 이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의 클럭을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오프셋이라는 거는 기준점부터 추가로 얼마 수치를 더하고 혹은 빼고 하는 그 개념을 오프셋이라 그러죠. 여기 커브 에디터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VF 커브라는 곡선입니다. 볼티지 그 다음에 프리퀀시 커브라는 건데, 전압 대비 클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커브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그래픽 카드가 약 1V에서 돌아가면은 클럭이 한 8220 정도 나올 거다라는 그런 곡선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그래픽 카드에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 바이오스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갤럭시 호프 제품은 1.07V를 최대 전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7V라고 하면은 여기죠. 그러면 클럭이 298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인 클럭은 여기에 있는 이 클럭보다 조금 아래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클럭 나온 걸 보면 최대 클럭이 2977 정도로 잡혔죠.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을 오버클럭을 할 건데 오프셋으로 오버클럭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오버클럭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은 파워 리밋이 최대값이 100%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최대 전력을 400으로 고정하게끔 해놨습니다. 줄일 수는 있는데 늘리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00W를 그대로 쓰는 조건 하에 클럭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제가 여러 가지 만져봤지만 전압을 수정하는 거는 이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왜 그런지도 저는 알고 있는데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전압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오버클럭을 할 때는 결국 클럭을 높이면 되고,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1.07V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7V에서 내가 과연 클럭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5000번대 그래픽카드 블랙웰이라는 칩셋이 어느 정도 클럭 수율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에 거의 귀결이 되는데, 대부분 블랙웰 칩셋이 동작하는 클럭은 낮은 경우에 3000 이상, 그 다음에 높은 경우에는 3300 정도 가요. 3300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수율로 대충 3100에서 3200 그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순정 상태에서 클럭을 한번 보면은 2900 정도가 나왔죠. 여기서 오프셋을 만약에 200 정도 주면 3100 블라블라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율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이 과연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스타트 지점을 어느 정도로 끊으면 되냐, 제가 대충 3000에서 3100 정도를 하한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클럭이 2960 정도 되니까 한 150 정도 주면 3100 정도 되겠죠. 이렇게
놓고 어플라이 해서 안정성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안정성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부하 툴도 돌려보시고 저부하 툴, 고부하 툴 그런 거 다 돌려보고 이상 없으면은 내가 주로 하는 게임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거저거 다 문제 없는지 돌려보시면 돼요. 보통 부하가 심한 퍼마크나 OCCT 같은 경우는 내가 세팅한 값 이하 전압에서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에러 잡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하게 돌려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오히려 부하가 너무 높지 않은 저부하 툴을 돌려야지 클럭이 더 높게 터지거든요. 부하가 심하면 전압이 떨어지면서 클럭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 에디터를 눌러보시면 전압이 낮을 때도 정해진 클럭이 있어요. 3100에서 무조건 돌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CPU 오버클럭과 다르게 오프셋으로 오버클럭 하는 경우는 전압이 낮아지면 클럭도 낮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고부하 툴 돌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부하 상태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돌려보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3D마크 6종 기준을 돌리고 6종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게임 벤치 같은 걸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수준에서 제가 이 제품을 오버클럭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호프 제품은 330 정도를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은 330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VF 커브 값이 여기 실선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오프셋 330 정도 들어간 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1.07V에 도달하면은 대략적으로 3315 클럭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도달 못해요. 보통 이거보다 좀 낮은 클럭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대충 3200 후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30이라는 오프셋 값은 제가 장착한 이 그래픽 카드에 한정하는 값이고 여러분이 장착한 그래픽 카드는 저보다 더 높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낮은 값에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330도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정한 오프셋 값은 직접 찾으셔야 되고 제가 세팅한 값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팅하고 돌려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돌려왔고요. 오프셋을 330을 줬을 때 오버클럭한 결과 값입니다. 여기 전력 제한이라고 해놓은 거는 전력을 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400W 그대로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클럭이 이렇게 3200 후반대까지 이렇게 터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요게 3000 클럭 다 땡긴 겁니다. 이게 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070 Ti 갤럭시 제품 2펜짜리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고요. 이렇게 세팅하면은 전력은 400W로 거의 동일한데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 요 정도 상승합니다. 최대 솔라베이 기준으로 11.37%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낮게 잡아도 7.39%의 성능 향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전력에서 이렇게 오버클럭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전력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에 그렇게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0도 초반, 60도 후반대에서 온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때 상온이 약간 낮긴 했어요. 한 1도 정도 더 낮게 돌아가긴 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했기 때문에 순정 때보다 약간 더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1도, 2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보통 언더볼팅을 하는 경우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통해서 올라가는 메모리 온도가 언더볼팅된 GPU 온도 값이 낮아지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쇄되는 편인데 지금은 언더볼팅 한 게 아니죠. 전력을 똑같이 잡고 했기 때문에 메모리 온도가 한 2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거 치고 스피드웨이 76도는 좀 선방한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온도는 올랐지만 GPU 온도 자체는 비슷하게 나왔고 사유는 전력이 동일해서 그렇다. 전력 동일한 상태에서 성능만 요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버클럭한 점수를 가지고 다른 제품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타임스파이 점수만 보면 36,437점이죠. 자, 이거 가야르도 타임스파이 점수 이것도 오버클럭 한 겁니다. 35,000대. 어로스 마스터는 36,000대가 나왔어요. 36,547. 그 다음에 게이밍 OC는 이거는 전력 제한을 해제한 거고 전력 제한에서 돌린 건 요거네요. 요거. 이것도 36,500점대. 그리고 이노3D 같은 경우 34,600점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상급 제품이라고 성능이 더 잘 나오고 하급 제품이라고 성능이 덜 나오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 게이밍 OC 같은 경우 엄청 점수가 잘 나왔죠. 이게 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수율이 좋은 제품 예를 들어 게이밍 OC나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 이렇게 수율이 좋은 제품들은 거의 400W를 쓰고 있는 호프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가야르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 수율이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죠. 35,000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장착한 이 갤럭시 호프 제품이 제 제품이에요. 모든 호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장착한 이 갤럭시에서 대여받은 샘플이 전체적인 5080 중에서 칩셋으로 볼 때 수율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갤럭시 담당자님이 이거 대여해 주시면서 리뷰 잘 나올지 걱정하셨는데 제가 대부분 삼각기는 스펙이 좋아가지고 문제없이 잘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비교군이 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도도 충분히 잘 나오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칩 수율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는 호프 제품은 더 높은 클럭, 더 높은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타임스파이 점수잖아요. 이게 또 벤치 툴에 따라서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는 18,158점, 그러면 가야르도는 17,860점이고 그 다음에 어우로스 마스터는 18,233점, 게이밍 OC는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돌린 게 18,417점이고 이노3D 같은 경우는 또 17,386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충분히 선방한 것 같다. 그리고 스틸노마드는 점수가 잘 나온 편입니다. 예를 들어 9,488점이죠. 가야르도는 8,000대고 어우로스 마스터도 9,014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율 좋았던 게이밍 OC도 360W에서는 9,200점대밖에 안 나오고, 이거를 400W 이상 풀어야지 9,400점이 간신히 나옵니다. 424W 정도 썼죠. 그래서 이 스틸노마드는 전력량에 좀 영향을 받는 편인 것 같고, 전력량에 따른 성능 차이가 이렇게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버클럭한 점수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새 트렌드는 이제 언더볼팅이죠. 언더볼팅을 하게 되면 전력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온도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고주파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볼팅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언더볼팅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리셋으로 다시 초기화할게요. 리셋하고 일단 메모리 최대로 당겨놓고 어플라이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언더볼팅 할 때는 오프셋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를 클럭을 눌러서 고정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 에디터를 눌러서 여기서 잡을 건데, 지금 모니터링 툴을 보면은 최소 전압을 보면요, 최소 전압이 0.8V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이 부분, 이 8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밀리볼트이기 때문에 0.8V예요. 그래서 요거 왼쪽은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오른쪽으로 쓸 건데, 일단 최소 클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전체 드래그해서 Shift 엔터를 누르고 요거랑 같은 값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일자로 쭉 되죠. 이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어플라이를 눌러 봐야 됩니다.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면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거는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그래픽 카드를 일자로 평탄하게 만들어야 언더볼팅이 되는데,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픽 카드에서 가장 낮출 수 있는 클럭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다시 평탄화를 이렇게 합니다. 0.8V에서도 이 정도 클럭은 충분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면 평탄화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쪽 클럭이 2182고 제일 앞에 클럭이 2182 동일한 걸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 클럭으로 언더볼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쓰면은 그러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0.8V에 클럭을 너무 낮췄기 때문에. 근데 5080 정도 되면 이제 성능을 좀 잘 뽑아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목표 전압을 잡아서 클럭을 높여보는 겁니다. 클럭을 어떻게 높이냐면은 일단 목표 전압을 잡아요. 저는 0.95V를 목표로 잡고 이거보다 살짝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목표 클럭을 입력을 합니다. 목표 클럭은 보통 전압마다 좀 다른데 0.95V 정도 되면 일단 2800 클럭 이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800 클럭 하고 엔터 치면은 클럭이 쫙 올라가죠. 그럼 어플라이 눌러보고 제대로 적용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2800 입력하고 엔터, 다시 한번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약간 조정되긴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2782 정도 적용이 됐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요, 전압이 이 0.95V 최대 클럭에 도달한 것보다 약간 왼쪽에 더 돌아요. 그래서 약간 왼쪽이면 이 곡선이 기울기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클럭에 손해를 봅니다. 한 여기 정도에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을 조금 위로 올려주는 게 좋은데, 그래픽카드 특성에 따라서 뭐 몇 개 안 올려도 됩니다.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누르고 지금 2780 정도 되니까 2750 해가지고 엔터 누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볼게요. 그래프가 약간 밑에서 잡혔으니까 다시 한번 2750 적용하고 어플라이. 여기는 평탄화 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최대 클럭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간 왼쪽에서 돌거든요. 그러면 최소 2750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돌리면은 2750에서 2782 사이의 클럭으로 나올 겁니다. 전압은 0.95V 이 정도로 잡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이거저거 테스트해보고 이거 잘 돌아간다. 그러면 욕심을 좀 더 내보는 거죠. 클럭을 더 높여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50클럭씩 올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오른쪽을 이제 2850 그리고 밑에 받쳐주는 클럭을 2800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고 평타나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2857 정도로 잡혔죠. 2857에서 2797 사이의 클럭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지 잘 테스트하고 그래서 클럭을 약간씩 높여보면서 내 그래픽카드 칩이 0.95V에서 어느 정도의 클럭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그거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0.95V를 쓰셔도 되고 다른 전압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0.95V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제 호프의 경우에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아니라 제 그래픽카드 경우에 0.95V에서 동작할 수 있는 클럭은 자 최대 클럭 3000 그리고 밑에 받쳐주는 클럭을 2950 정도 이렇게 입력해서 어플라이 평타나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그러면 3007이라는 클럭과 2947이라는 클럭 사이에서 얘가 동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럭에서 잘 동작했고 여기서 50 정도 높였을 때 약간 불안정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돌린 거를 제가 미리 다 돌려왔는데 최대 클럭 3000에 0.95V로 언더볼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클럭은 2977 정도 나오고요. 전력이 요 정도 나오고 온도가 요 정도 그 다음에 성능이 요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순정 성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점수 확연히 올랐죠.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전력이 약 10.67% 정도 하락했는데 대충 70W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성능은 3.47% 올랐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타임스파이가 좀 많이 낮게 나왔는데 대충 360W 정도 그 근처에서 나오게 잡은 게 0.95V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7V에서 지금 이거를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나는 360W를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전력 제한을 한 10% 정도 걸면은 그러면 400W에서 전력 제한 걸린 360W를 리밋으로 제한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을 거고 이런 거 360W 초과한 경우에 360W에서 리밋이 걸리면서 성능이 약간 더 떨어지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잡아도 전력 감소하고 성능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왜 전력이 감소했는데 성능이 왜 증가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건 오버클럭을 한 거잖아요. 오버클럭 한 것보다 지금 전력을 조금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리면서 성능이 떨어졌죠.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 블랙엘 칩셋이 가지고 있는 코어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면서 전압량을 감소시키면서 전력을 감소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력 감소했고 온도도 감소했기 때문에 수명 측면에서 봤을 때 코어 수명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칩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루에 원래 한 60가지 일만 시키던 거를 지금 한 80, 90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어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오히려 온도랑 전력은 감소시켜서 수명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고요. 칩 수율은 절대적으로 온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i3, i5, i7, i9 이런 CPU 코어의 클럭 있잖아요. 그 클럭을 이런 식으로 칩에 어느 정도 클럭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칩이 다른 클럭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 블랙웰이라는 칩 자체가 워낙에 잠재력이 많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클럭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볼팅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노파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더볼팅이든 오버클럭이든 본인의 칩 수율에 맞는 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팅한 값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해 보시는 게 좋고 저보다 낮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보다 더 높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갤럭시 호프 제품 순정 성능 퍼포먼스는 400W라는 TDP의 치트키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리뷰했던 어떤 5080보다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는 반면에 사실 칩 수율 자체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갤럭시가 대여 샘플을 고수율 선별 제품을 안 쓴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의 칩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케바케 정말 뽑기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00W라는 그런 치트키의 힘을 받아서 그래도 그 최상급기의 성능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언더볼팅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 온도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쿨링 시스템에서 소비 전력량이 감소하면서 쿨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GPU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슈라우드 전체 히트싱크의 방열 여유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메모리 쪽의 온도도 약 2도 정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한번 살펴봤고, 성능이나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탑 티어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담당자님도 아마 보시겠지만 만약에 다음 차세대 제품 만들 때 이런 에어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 테스트 해봤을 때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이 에어홀이 시원하게 뚫려 있지 않을 경우에 높은 온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호프 제품이 딱 마지노선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게 만약에 5090에 이런 디자인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발열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보다 40W나 더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사실 이 정도 온도가 전혀 문제될 건 아니죠. 블랙웰하고 GDDR7 칩셋이 워낙에 온도 측면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은 베이퍼 챔버도 빼버리고 다운그레이드해서 다시 재출시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게 왜 발생하냐면 이게 과스펙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가 전혀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오늘 이렇게 5080 호프 제품 오버클럭과 언더볼팅까지 진행하면서 살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